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1월 달에 명의 코너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기영 교수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맡은 주제는 수면과 건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수면 중에서 뇌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강의 초반에는 수면의 기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는 수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주로 정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 왼쪽의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히프노스하고 타나토스라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인데요. 이쪽은 어두운 쪽에 있고 이쪽은 좀 밝은 쪽에 있죠. 그래서 히프노스는 잠의 신이고 타나토스는 죽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화인데, 이렇게 옛날 고대 사람들은 잠에 대해서 잠은 죽음과 이렇게 쌍둥이처럼,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죽음과 비슷한 상태로 이렇게 보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히프노스가 잠의 신인데 그 많은 여기서 이제 어원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수면제는 히프노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잠의 신에서 이름을 따온 거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1500년경,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그려진 그림인데, 이게 이제 야곱의 꿈이라고 해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기 이제 그 외가 쪽으로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간 거죠. 외가 쪽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이제 낮에 졸려가지고 낮잠을 이 돌에 베개를 삼고 낮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느님이 나타나서 이 천사들이 이제 계시를 신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잠 중에서 특히 이제 꿈을 꿨을 때 주로 꿈은 그러니까 어떤 신의 계시 또는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앞날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즉 이러한 것은 우리 뇌 자체의 어떤 기능보다는 외부에서 어떤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외부에서의 어떤 뭐랄까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꿈속에서 꿈이 매개가 돼서 우리 인간한테 알려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우리 잠과 꿈에 대해서 이러한 기능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지고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정리가 된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프로이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프로이트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꿈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던 시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어떤 수면의 기능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접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그 프로이드라는 이분이 꿈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꿈의 어떤 의미와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만, 사실은 이 프로이드 이분이 독창적인 그런 이론은 아니고 1800년 그때부터 이 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프로이드가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꿈은 단순한 어떤 신의 계시라든가 선지자의 어떤 전령 이런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어떤 뇌의 정신 활동이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밝혔고요. 그다음에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식 밑에 들어있는 무의식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프로이드의 이제 이러한 노력은 이제 꿈이 어떤 우연이 아니라 우리 어떤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나 정신 또는 뇌의 어떤 활동의 반영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데 굉장히 이제 기여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뭐 이제 우리가 수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기억해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으로 분석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잠의 기능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이제 과학적 발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953년도에 렘 수면의 이제 발견입니다. 렘 수면이라는 것은 Rapid Eye Movement. 그러니까 수면 중에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자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 이제 이게 1953년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안전도 채널인데 이렇게 빼쭉빼쭉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안구 운동이 굉장히 빠르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빠르게 막 움직이는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클라이트만 교수와 그의 이제 박사과정 학생의 에스린스키가 1953년도에 이제 기록을 해서 우리가 수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쉬는 상태 또는 뭐 죽음과 비슷한 상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뇌에서 액티브한 어떤 활동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관찰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팀이 이제 이런 막 눈 움직임이 막 있을 때 그 검사자들을 이제 깨웠더니 10명 중에 8, 9명은 난 지금 꿈꾸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렘 수면이라는 것은 꿈과 연관된 수면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뭔가 우리 이제 수면 그리고 꿈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인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부터 이제 뇌파를 기본으로 해서 잘 때 이제 뇌파를 붙이고 여러 가지 신호들을 이제 붙여서 수면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됐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밝혀진 게 수면의 단계입니다. 여기 뇌파를 보시면은 깨어 있을 때는 뇌파가 아주 빠르면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파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점차 졸리기 시작하면은 이 빠른 파가 없어지면서 아주 이렇게 이제 알파파가 잘 나오고 또 세타파도 이제 일부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잠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 알파파는 없어지면서 세타파가 주로 나오고요. 점점 깊은 수면을 가면 이렇게 느리지만 굉장히 진폭이 큰 델타파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수면 방출하고 하는 이런 파가 간헐적으로 나오거나 또는 K 복합체라는 이런 파형들이 이제 특징적인 게 나타나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안구 운동이 동반되면서 깨어 있는 상태와 비슷한 빠른 뇌파가 나타나는데 이게 렘 수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이 상태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 처음에는 깨어 있다가 이 비렘 수면, 이거 이제 그러니까 렘 수면, 이걸 넌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제 N1, N2, N3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기부터 2기, 3기로 서서히 이렇게 점점 깊은 수면으로 갔다가 다시 얕은 수면으로 돌아오다가 렘 수면이 나타나고 다시 또 1단계, 2단계, 3단계 수면을 갔다가 다시 2단계, 1단계로 갔다가 렘 수면이 나타나고 이렇게 수면은 왠지 어느 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비렘 수면과 렘 수면, 비렘 수면과 렘 수면, 비렘 수면도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 깊은 수면에서 얕은 수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떤 주기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보통 이런 한 주기가 90분에서 한 100분, 넓게 잡으면 12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주기가 많게는 4번 내지 5번 정도 하룻밤에 이제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우리가 깨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그 프로그램이 이제 돼 있는 거죠. 우리 뇌 안에.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은 깊은 수면은 주로 수면 초반부에 나타나고요. 여기 8시간 잔다고 쳤을 때 4시간으로 잘라서 보면 수면 후반부에는 깊은 수면은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 반면에 렘 수면, 여기 요 렘 수면은 이제 이렇게 브라운 색깔로 칠해져 있는데 새벽으로 갈수록 수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점 렘 수면이 많아지고 있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수면에서의 어떤 주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 중에는 렘 수면이 이제 제일 먼저 발견이 됐지만 렘 수면이 아닌 구간은 비렘 수면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깨거나 중간중간에 깨는 각성 상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뇌 활동도 다르고 자율신경, 심박, 혈압, 호흡 이런 것들이 다르고 그다음에 근긴장도 다르고 체온 조절 메커니즘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기억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면 중에 대사산물의 청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굉장히 이제 다르게 각각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 중에 뭐 렘 수면이만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비렘 수면만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수면이 아까 이런 패턴을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면서 주기적으로 잘 나타나야지만 건강한 수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면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제가 먼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회복 기능이죠. 회복 기능과 그 다음에 수리 기능, 리페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큰 에너지 덩어리를 작은 에너지로 분해해서 그걸로 가지고 에너지를 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저녁 때 잘 때쯤 되면 이런 우리 에너지가 거의 고갈이 되죠. 그거는 뭐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신체 안에서 여러 가지 분자학적 수준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면 중에는 이제 반대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생합성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복 기능과 수선 기능이 이제 작동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거는 뭐 우리 모두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하룻밤만 제대로 못 자도 다음날 되게 피로하고 힘들죠. 그죠? 그래서 수면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회복 기능을 가지고 있다. 피로회복제라는 건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서 피로회복제를 아무리 먹어도 어떤 물질도 아직까지는 수면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회복 기능을 수면의 회복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회복 기능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이제 그 뇌 활동을 깨어 있으면서 뇌 활동을 하게 되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는 이 의사소통, 신호 전달을 이렇게 시냅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시냅스를 통해서 막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돌기들이 막 더 많이 생깁니다. 이 돌기들이 더 많이 생기는데 돌기들이 생기는데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자면 여기 안에 돌기를 최대한 10개를 우리가 생기게 할 수 있다고 치면은 저녁 때쯤, 잘 때쯤 되면은 더 이상 돌기가 또 증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정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게 되면 이 돌기들이 다시 쑥 들어가요. 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깨끗하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깼을 때 새로 빈 공간 상태에서 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냅스의 항상성을 계속 깨어있게 되면 우리 시냅스는 포화 상태가 이루게 되고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잠을 잠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까 회복 기능과 마찬가지죠. 이러한
시냅스가 포화 상태를 다시 언 상태로 돌려놓고 다시 블랭크 상태, 빈 공간으로 만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신경세포가 활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활발하게 건강하게 어떤 뇌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수면 중에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잘 보셨을 아실 겁니다. 잘 때 우리가 낮에 경험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활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쥐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잘 밝혀져 있는데요. 쥐에다가 해마라는 부위에다가 미세 전극을 꽂고서 얘가 이제 낮에 먹이가 있는 미루를 찾게 하면은 미루를 이렇게 이제 냄새를 맡으면서 찾으러 가겠죠. 그때 이제 해마의 장소세포라는 게 있는데 걔가 이렇게 장소가 이동될 때마다 고유의 세포가 순서대로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세포가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서 활성화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쥐가 밤에 잘 때 그 신경 전극에서 활동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낮에 이렇게 순서대로 활동이 일어났던 게 그대로 자주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순서대로. 그래서 아마도 낮에 어떤 경험했던 활동을 복습하는, 이게 복습을 한다는, 우리가 공부를 복습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잘 잊어먹지 않게 되죠.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굳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람한테서 이제 실험을 해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이 증명이 됩니다. 자, 단어 짝을 기억을 하는 실험을 이제 하면은요. 예를 들자면 이 꽃하고 물하고 이렇게 매칭을, 꽃을 보여주면 물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그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저녁 9시에 이러한 A하고 B를 페어링하는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시험을 봅니다. A를 보여주면 B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것을 50개, 한 100개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그룹은 아침에 학습을 시키고 쭉 깨어있게 한 다음에 저녁 9시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12시간 간격으로 둘이 시험을 보는데 어떤 게 더 잘 볼 것 같아요? 이 각성 때보다 잠을 자고 났을 때 점수가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더 좀 어려운데 자기 전에 A, B 페어를 학습을 시키고요. 잠을 쭉 잤어요.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에 A, C 학습을 시켜서 간섭을 시켜줘요.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받고 똑같이 요거하고 똑같은데 여기도 자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침에 A, B 학습을 시키고 저녁에 시험 보기 직전에 A, C 학습을 시켜서 시험을 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간섭이 안 일어났을 때도 각성 때보다 수면 때 점수가 좋긴 한데 차이가 크지는 않죠. 그런데 간섭을 준 경우에는 깨어있을 때보다 잘 때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우리가 복습을 하고 장기 기억을 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험 볼 때 밤샘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금방 받더라도 한 시험 보면서 한 10분, 20분 지나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반드시 잠을 자야 되고요. 이렇게 간섭이 없는 경우는 없죠. 우리는 하루 종일 다양한 어떤 공부도 하고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하는 조건은 간섭이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잤을 때하고 안 잤을 때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은 우리는 며칠 못 가서 더 이상 기억할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할 건 기억하고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잊어먹죠. 그런 기억과 망각을 결정하는 메커니즘도 수면 중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졌고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최근에 밝혀진 수면의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수면 중에 뇌의 여러 가지 대사 산물들이 청소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아밀로이드 같은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 물질들이 수면 중에 이렇게 다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뇌 바깥으로 정맥 시스템으로 배출이 되고, 만약에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또는 수면 문제가 있어서 자주 깨거나 불면증이라든가 수면무호흡증 같은 게 있으면 이러한 기능들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됨으로써 우리 뇌 안에 독성 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실제로 이거를 실험을 해보았어요.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전체 수면 박탈을 시켜봤어요. 하룻밤을 완전히 수면 박탈 시켰더니, 그러고 나서 수면 박탈하기 전후로 아밀로이드 펫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아밀로이드 펫이 하루 잠을 못 잤더니 쭉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룻밤만 제대로 못 자도 아밀로이드 이 물질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전체 수면이죠. 한숨도 못 자게 한 건데, 잠은 자게 하는데 깊은 수면만 선택적으로 박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깊은 수면을 들려고 할 때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면 그 소리에 잠깐 깨서 깊은 수면을 못 들어가고 1단계, 2단계 수면으로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수면 시간은 유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깊은 수면은 없는 거죠. 이렇게 서파 수면만 박탈을 했는데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밀로이드 베타가 증가하고 또 일주일 뒤에는 타우 프로테인도 이제 타우 단백질도 증가를 합니다. 이게 다 신경 독성 물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축적이 되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 중에 이런 청소 기능이 있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런 물질들이 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가 되게 까칠해지죠. 까칠해지고 또는 긴장도 고조되고 불안이나 우울감도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메커니즘은 주로 이제 렘수면, 감정 기억과 연관된 것은 주로 렘수면에서 조절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가 연관된 감정이 있죠. 그래서 감정과 어떤 사건은 항상 같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편도와 해마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또 후각, 냄새도 옆에 같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해준 맛있는 어떤 음식, 예를 들자면 김치찌개라든가 청국장 찌개라든가, 나중에 먼 훗날 그 어머니가 해준 그 냄새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감정, 좋은 기억,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 연관해서 어머니하고의 기억,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그 안 좋은 감정을 씻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어떤 감정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그때 이러한 안 좋은 감정을 씻어내주는 감정 기억을 조절하는 게 렘수면 단계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렘수면은 창의적인 활동, 창조적 사고, 그 다음에 어떤 통찰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안견이 그린 몽유두원도인데, 안평대군이 밤에 잘 때 꿈꾸면서 이제 이 무릉도원으로 가는, 여기 무릉도원이 있는데 무릉도원으로 가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것을 꿈이 너무 이제 생생하고 기이해서 당대의 그 최고의 화가인 안견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며칠 만에 싹 이제 그려준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영감을 받아서 예술 작품을 그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이제 구상하게 된 것도 꿈에서.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이거 하버드 대학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이제 꿈속에서 이제 보고서 만들었다는 내용들을 문헌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수면 중에는
창의적 사고가 발현된다는 건데, 우리는 꿈속에서 현실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또는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저장되어 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나 기억들이 렘 수면 중에는 막 연결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통찰력이나 또는 창의적 사고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렘 수면 때는 주로 이제 기억을 강화시키고, 렘 수면 때는 창의적 사고가 생긴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 수면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비렘 수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어떤 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면이라는 것은 10억 년 전부터 이런 수면이라는 패턴이 이제 생명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런 해면체라든가 해파리 같은 아주 그런 단세포 동물부터 작은 세포 동물도 수면 같은 상태를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쭉 수면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속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를 못하고 음식을 섭취 못하고 생식활동을 못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면이라는 기능이 수십억 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뭔가 잠재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수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남았겠죠, 진화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밝혀지진 않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회복이라든가 에너지 보존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 기능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면의 이제 기능들이고, 그런 것들이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진화 단계에서 수면이 이제 유지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수면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이건 진화 과정에서 큰 실수일 거다. 불필요한 것을 진화 과정에서 자연 선택으로 남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생명에 필요한 기능들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유추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쥐를 일주일 이상 수면 박탈을 시키면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폐혈증,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폐혈증 상태가 돼서 감염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사람은 뭐 그렇게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완전히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되고 온 신체의 기능이 다 사실 사람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수면의 기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 회복 기능, 대사 조절, 면역 기능, 기억 강화, 감정 조절, 기억, 창의적 사고, 이런 등등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곤 있는데 일단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뒤쪽에 잠깐 몇몇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 이제 수면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파트로서는 그러면 이렇게 수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신체, 특히 뇌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한번 충분하게 근거를,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논문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수면이라는 것은 세 가지 그 요소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자주 깨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는 우리 몸에 생체의 시계가 있어요. 생체 시계의 리듬이 있는데 생체 시계에 맞는 거기에 동기화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수면 패턴과 어긋나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면은 제트래그라는 것을 여러분 시차 증후군을 다 겪죠. 그게 대표적인 동기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수면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잘 건강하게 유지돼야 우리는 건강한 수면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의 수면에 관한 팩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대개 7시간 이상 성인은 자는 것을 가 제일 이제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죠. 7시간 미만 수면이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반 정도
44% 정도고 수면의 만족도는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족이 한 60%로 훨씬 더 많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불면증 20%, 중환졸림증 한 12%, 수면무호흡증 25%, 하지불안증 5%.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수치가 높은 수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의 만족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수면 문제로 진료 인원이 100만 명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뇌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이후 슬라이드가 가장 오늘 중요한 핵심 슬라이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안 좋거나 불량 수면, 그다음에 아까 생체 리듬에 맞는 순응하는 건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불규칙한 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몸에 각성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증가되면은 이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뇌혈관이 이제 위협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뇌혈관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뇌혈관이 안 좋으면 뇌세포도 위협을 받게 되고 그렇지만 이걸 건너뛰고 직접 염증 반응 자체가 이렇게 뇌세포를 위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증후군, 뇌혈관, 뇌세포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뇌졸중이라든가 인지저하, 퇴행성 뇌질환. 퇴행성 뇌질환은 것은 뇌세포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제 약해지고 세포가 줄어드는데 그 과정이 과속화되는 거죠. 뭐 요즘 많이 유행하죠. 가속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것은 신경 세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멸하는 거죠. 죽는 건데 세포 수가 줄어드는 건데 그 과정이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양이 부족하거나 아니 질이 부족하거나 또는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면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러한 고리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근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는 연구 자료들은 대단히 연구를 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 관찰을 해서 그 근거 수준이 가장 최고로 높은 그런 근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수면 시간대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위험률을 봤더니 7시간일 때가 가장 낮았고요. 7시간보다 적으면 이제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들이 그 위험이 높아집니다. 2배까지 높아졌죠. 그런데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그러면 많이 자면 무조건 좋으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적정 시간보다 너무 많이 자도 역시 위험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U자형 패턴이라 그러는데 이런 패턴은 사망률도 이렇게 나오고요. 치매도 이렇게 나오고 모든 질환들이 수면 시간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일관성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게 좋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그것을 억지로 막 맞추려고 해요. 8시간, 9시간 이렇게 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잠으로 이제 시간을 때우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면이 이제 부족한 거에다가 불면 증상이 겹치면 그때는 심혈관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냥 단순한 불면 증상만 있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이 별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면은 심혈관 위험이 증가하는데 4,000명을 11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거예요. 11년 동안 쭉 추적 관찰해서 봤더니 불면 증상 플러스 수면 부족이 있으면은 심혈관 위험이 한 1.3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 이상 증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면이 과다해도 문제라고 그랬죠. 수면, 이건 우리나라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약 3,000명을 4년간 추적한 차란 연구 결과인데 수면 시간이 초기에도 많고 4년 차 때도 이렇게 많았던 사람들은 거의 2배 정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8,000명 정도의 참여자를 25년간 추적한 차란 데이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근거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은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결과를. 가서 봤더니 젊었을 때, 그러니까 40대, 50대 때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적은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했죠. 아주 적게 자는 사람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자는 사람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제대로 자야지 되는 거예요. 치매가 보통 60세, 65세 이때쯤 생기니까 40대, 더 나아가서는 30대부터 수면을 제대로 취해야 하지만 그게 쭉, 왜냐하면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평생 못 자거든요. 적게 자고 그러기 때문에 다 나이 들어서 많이 자봤자 이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이때 이미 다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수면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수면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질적이라는 것은 수면 중에 이제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또는 수면 중에 적절한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수면 무호흡증으로 해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자주 뒤척이고 깨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고요. 수면 무호흡증은 이렇게 자다가 숨을 안 쉬는 거죠. 숨을 안 쉬다가 다시 헐거덕 쉬고, 안 쉬다가 헐거덕 쉬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숨을 안 쉬게 되면 산소가 이렇게 98%에서 쭉 떨어지죠. 그래서 다시 숨을 쉬면 올라갔다 쭉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패턴. 그리고 뇌파는 계속해서 깨게 됩니다. 깨지 않으면 숨을 계속 안 쉬게 될 거고 죽게 되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안 좋은데,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어떻게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은, 아까 간헐적인 저산소증, 산소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뇌를 자꾸 깨우고요. 흉곽내 음압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들여쉬기 때문에 흉곽에 음압이 이제 과도하게 걸려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음압이 걸리면 심방이 이제 늘어나면서 심방이 불규칙하게 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혈압 올리고 동맥경화증에서 뇌졸중이 생기고요. 사실 거의 같은 메커니즘으로 뇌졸중뿐만 아니라 치매도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수면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뇌혈관 질환과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데, 1,000명을 한 3.4년간 추적 관찰해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그러니까 가장 그 임팩트 팩터가 높은 의학 저널이죠. 여기에 이제 2005년도에 실렸는데, 그러니까 이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 참여자에 비해서 있는 사람들은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 사망률이나 뇌혈관 질환 위험률이 한 20-30% 정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심한 정도에 따라서 경미한 것, 중간, 아주 심한 정도를 해서 봤을 때는 3.3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사망의 위험률이. 아시겠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특히 심한 수면 무호흡증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고혈압, 당뇨만큼 또는 심장질환만큼, 협심증만큼 위험한 거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이렇게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축적이 이제 증가를 한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이제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역시 산소가 많이 떨어지거나 또는 수면 무호흡증의 시간이 길수록 2배 정도까지 치매의 위험이 증가를 하는데, 이 데이터는 약 300명의
성명명을 한 5년 정도 추적 관찰한 그런 코호트에서 나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의 1차 치료는 뭐죠? 양압기라는 치료제입니다. 요거 양압기 치료인데, 이 양압기를 치료를 열심히 하면 알츠하이머 예방이 한 30% 정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CNN 뉴스 22년도에 나왔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CPAP 양압기를 쓰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CNN,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양압기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압기를 저희가 처방하고 환자들한테 권해주면은 답답하다고 막 팽개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적지 않은데 있으면 반드시 써야 되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교정을 하면서 잘 쓸 수 있게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규칙성이라겠죠. 수면 이 패턴이 규칙적이어야 되는데, 불규칙하게 하면은 그 대표적인 게 교대 근무자죠. 교대 근무자들은 심혈관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는데, 자, 23만 명, 약 24만 명을 11년간 추적 관찰한 데이터를 보면은요,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걸로 해서 결국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는데 약 11% 증가하고요. 특히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위험한 그 심혈관 질환은 25%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가 굉장히 이제 우리 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고, 치매도 역시 발병이 증가하는데, 여기 이건 17만 명을 12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약 30% 정도 치매 발병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뭐 한정돼 있죠. 그런데 불규칙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교대 근무는 아닌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2,000명을 한 5년 정도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자고 일어나죠. 이 녹색.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평균 수면 시간이 이 초록색과 빨간색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들쭉날쭉하죠. 잠자는 시각도 그렇고, 듀레이션도 어느 날은 짧게 자고, 어느 날은 굉장히 길게 자고, 들쭉날쭉하죠. 근데 평균 수면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까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수면 건강이 좋은지를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0점에서 각 항목 다 0점에서 5점이면은 5점이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규칙성, 당신의 수면 규칙성이 아주 규칙적이면 5점 주시면 되고요. 완전히 불규칙하면 뭐 0점 주시면 되겠죠. 자기 수면에 대한 만족도, 낮에 얼마나 졸린가, 그 다음에 이거 타이밍인데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그러니까 새벽에 안 자고 깨어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깨어있으면 얼마나 깨어있는지, 그 다음에 밤에 30분 미만으로 깨어있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은 드는데 자주 깨는 사람, 그 다음에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자는지 해서 이 점수가 이제 10점 미만이면 위험입니다. 위험. 그 다음에 10점에서 20점이면 그래도 경고이고요. 적어도 이게 이제 30점 만점이니까 20점 이상 되면은 이제 비교적 양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건강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20점 미만이면 나의 수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팁을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은, 현대인은 보통 수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업무가 많았는데 요새는 여가 활동, 그다음에 수면보다 여가 활동에 더 중심을 두는 거죠. 그런데 수면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관념을 바꾸는 게. 그다음에 불량한 수면인 경우는 대부분 수면 질환이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소개시켜 드렸지만 불면증이라든가 하지불안 증후군들이 있고요. 이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전문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역시 본인이 문제들이 많죠.
물론 어쩔 수 없이 교대 근무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아침에 햇빛을 보야지 됩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아마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잠을 줄이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보통 우리 동물들은 그러니까 졸릴 때 자고 다 잔 다음에 저절로 깨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일부러 뭐 일찍 자고 일찍 뭐 수면 시간 줄이고 하는 동물은 인간 외에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잠은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침대는 공유할 수 있지만 잠은 공유할 수가 없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잠잘 때는 평등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굿 슬립, 헬시 브레인, 원더풀 라이프 이게 이제 저희 대한수면학회 이제 슬로건이기도 하는데요. 잠을 잘 자면 이제 브레인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이제 건강한 생활과 훌륭한 이제 인생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쑥스럽지만 제 책 여러 번 소개는 해드렸지만 이제 잠의 힘이라는 책을 제가 출간한 바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체계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찾아보고 도움이 될 수 있겠고 특히 저는 이제 한 100편이 넘는 참고문헌을 수록을 해서 근거를 다 정확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근거 없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사실은 좋아하지 않고 경계를 하고 또 많은 시청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정보에 이제 현혹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이제 강의는 이제 마치겠고요. 한 5분, 10분 정도, 질의응답 올라온 것을 좀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W님이 이제, 질문하신 걸 보면, 잠을 끊어 자는 경우는 수면과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러니까 5시간 자고 일어나서, 1시간 깨웠다가 다시 2시간 자게 되면, 그러니까 총 시간은 7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좀 깬 거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5시간,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우리가 원래 7시간 자는 사람인데, 중간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깨서 잠들기 어렵고, 1시간 동안 못 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단 수면의 질은 좋지 않은 겁니다. 수면 시간은 7시간은 좀 되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시간씩 끊어 잔다. 그거는 뭐 제대로 되는 수면이 아니죠. 근데 다행히 한 번만 깨고 중간에 1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속적으로 자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수면의 질이 조금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이제 이분의 수면이 이제 5시간만 자도 충분한 그런 분이 있는데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주로 그러는데 아침에 깨서 별로 할 일도 없고 밥은 껌껌하고 어둡고 춥고 그러니까 누워서 또 잠을 청해요. 그래서 억지로 또 이렇게 자다 보면 한두 시간 이렇게 이제 잘 수가 있는데 그런 잠은 거의 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잠입니다. 그래서 쭉 자고 한 번에 딱 깨서 더 이상 잘 필요가 없으면 일어나는 게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수면 건강에 좋겠습니다. 예, 그럼 프라미스드 랜드님, 예, 입면이 너무 힘들어서 입면하는 데만 4시간 걸리고 하루에 2-3시간 밖에 못 잡니다. 평소 보란이 있는 50대 중반 여자분이시고요. 잠잘 때는 뇌 스위치를 끌 수 있을까요? 이게 좋은 말이네. 제가 가끔 이제 비유를 해서 쓰는데요. 몸이 다 이완되어도 잠으로 쏙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가수면입니다. 스틸록스 반쪽을 계속 먹어도 될까요? 스틸록스는 이제 수면제인데요. 대표적인 예, 굉장히 어렵고 힘드신 분이시네요. 4시간 걸리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우선은,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렇게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잠을 이제 계속 두세 시간밖에 못 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잠에 대한 욕구가 잠에 대한 생각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딱 되면은 잠을 못 잘까봐 불안감이 확 올라가요.
예, 잠에 대한 욕구는 높은데 또 덩달아서 불안감이 같이 올라가서 우리가 잠잘 때 되면 수면 스위치로 전환이 돼야 돼요. 각성 스위치를 끄고 수면 스위치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이 많이 올라가서 각성이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또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원인 중에 하나는 수면 시계 자체가 그 얘기 잠깐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불면증이 생기기 전에는 10시, 11시에 자던 분인데 잠을 더 자보려고 9시, 8시 막 심지어는 7시만 돼도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졸릴 때 누워야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건강하게 잤을 때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본인의 또 하나 가능성은 생체 시간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2, 3시에 돼야 잠이 오는 사람인데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12시 또는 10시 뭐 이렇게 일찍 자기 생체 시간 일찍 자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잠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면하는데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차라리 잠이 오는 시간대까지 기다렸다가 자는 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있는 요것만 가지고 제가 많은 어떤 조언을 해드리긴 어려운데, 일단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이 두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밤새꽃님, 비염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수면이 좋지 못하다면 수면제도 약을 복용하도록 일단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수면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이제 잠을 못 잘 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고 특히 뭐 호흡 곤란이 있으신 분들한테 수면제를 먹게 되면 수면제는 억지로 우리가 수면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뇌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기 위해서 깨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몸이 불편해서 깨기도 합니다. 근데 불편을 못 느끼게 하고 수면제를 억누르면은 호흡이 곤란이 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 곤란은 자기도 모르게 더 심해지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적인 문제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것을 하셔야지 되겠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원인을 꼭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고. 자, 마지막 질문은 60세 분이신데 항상 2, 3시경에 잠을 깹니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2mg과 트립토판, 발레리안 등, 예, 수면에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건기식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복용하시는데요. 도움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수면을 언제 취하시는지가 좀 안 나와서 그런데요. 만약에 60세이고 이제 이때쯤부터 되게 50대부터 잠자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면 생체 시간이 빨라져요. 이게 이제 노화의 한 현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10시에 이제 저도 이제 11시 정도 되면은 저도 나이가 돼서 이제 졸리고 거의 11시경에 이제 잡니다. 예전에 12시 정도 자는데 1시간 정도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좀 빨라지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10시에 잠을 10시 뭐 이렇게 자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2, 3시면은 한 거의 5시간 정도, 4, 5시간 정도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다 잔 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60세 넘어가면 한 번에 4시간, 5시간 연속적으로 자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하신 분도 5시간 자고 뭐 1시간 깼다 이렇게 다시 자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일찍 자서 저 시간에 깨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생체 시계를 좀 조정해 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약간 밀어서 예를 들어서 11시, 12시 자서 새벽 4, 5시에 깨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원인이 이제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12시에 잤는데 2, 3시에 이제 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 경우라면 잠드는 데 문제 없는데 도중에 원인 모르게 깬다. 그때는 이런 경우는 이제 수면 유지 불면증이라 하는데 이때는 뭔가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수면증이 왜 깨는지 그 원인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1시간 갖고요. 오늘은 수면에 대해 수면과 뇌 건강이라는 주제로 수면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 수면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수면에 문제가 있을 때 뇌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데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주로 이제 노인들을 많이 보면서요. 노인들에서 수면 건강, 수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럼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